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덕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보로 통했습니다. 말이 느리고 어눌했으며 세매도 약했고 글자라고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착한 마음씨를 지닌 사내였습니다. 덕칠은 박진사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한 곳에서 일했지만 대우는 형편없었습니다. 품삯은 다른 사람의 절반도 안 되게 받았고 일은 배로 시켰습니다. 덕칠아, 이거 장터에 가서 팔고 와. 덕칠아, 저 밭 김매기 좀 해줘. 동네 사람들은 덕칠을 부려먹기 좋은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품삯은 다른 이에 절반도 안 되게 주면서 일은 배로 시켰지요. 덕칠은 그것이 부당한 줄도 모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부르십시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수룩하지만 참 착한 놈이야. 거짓말이라고는 모르는 사내지. 덕칠은 동네 아이들이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웠고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시면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일했지요. 그런 덕칠을 동네 사람들은 얕잡아 보면서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참 좋은 놈이야. 머리만 좀 더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덕칠은 마을 끝자락 허름한 움막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형제도 없이 외롭게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품을 팔아낀 이를 때우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움막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어 덕칠을 괴롭혔지요. 하지만 덕칠에게는 그것마저 감사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덕칠의 하루하루는 고되고 외로웠지만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밤이면 작은 등불 아래 앉아 내일도 성실히 일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덕칠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덕칠은 산자락에서 나무를 주우러 갔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웠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덕칠은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라도 주워다 팔아야 겨울을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헤매다 덕칠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약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덕칠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쌓인 바위 틈, 그곳에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덕칠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열자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요. 아이고, 누가 이런 짓을. 덕칠은 깜짝 놀라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옥비녀 한 쌍과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함께 있었습니다. 덕칠은 서둘러 아기를 품속 깊이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여주려 애썼습니다. 나랑 살자. 굶어도 같이 굶자. 덕칠은 아기를 꼭 껴안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덕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었지만 덕칠은 오직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덕칠의 온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덕칠아, 그게 뭐냐? 아기입니다. 산에서 주웠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아기를 버렸단 말이냐? 얼마나 악독한 놈이길래.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덕칠아, 내가 무슨 아이를 키워. 너 혼자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래,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니? 사람들은 걱정 반 구경 반으로 덕칠을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관아에 넘기는 게 좋겠어. 그게 아기를 위해서도 낫지. 하지만 덕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덕칠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사 댁마님이 나왔습니다. 덕칠아, 그 아기 이리 보거라. 덕칠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마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마님은 비단 보자기와 옥비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구나. 이 옥비녀를 보아하니 양반집 아기가 분명해. 마님은 옥비녀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양이 범상치 않았고 옥의 빛깔도 고왔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덕칠아, 이 옥비녀는 내가 맡아두마. 혹시라도 아기 부모가 찾으러 오면 증표가 될 테니.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은 옥비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젖과 헌 옷가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라. 덕칠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덕칠은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의 육아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지극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아기를 등에 업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밭을 메고 나무를 하고 짐을 나르는 내내 아기는 덕칠의 등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았지요. 아기야,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라. 덕칠은 일을 마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이 적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밤낮 없이 울어대지도 않았고 배가 고파도 조용히 덕칠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 아이 참 신기하네. 보통 애들은 밤낮 없이 우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기는 돌을 맞았습니다. 덕칠은 변변찮지만 정성껏 돌상을 차렸습니다. 이웃들이 쌀과 떡을 조금씩 보내주었고 덕칠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덕칠아, 아이 이름은 지었느냐? 덕칠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지었습니다. 제가 그를 몰라서요.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지어주지. 복된 아이라는 뜻으로 복이라고 하면 어떨까? 덕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복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날부터 아기는 복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복이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복이가 넘어질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복아, 천천히. 아버지가 잡아줄게. 덕칠은 복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도왔습니다. 복이가 비틀거리면 얼른 받쳐주고 넘어지면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이는 덕칠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덕칠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덕칠이 장터에서 물건을 사며 장사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건 두냥이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등에 업힌 복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두냥. 덕칠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아, 지금 뭐라고 했니? 두냥. 복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덕칠은 기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복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장터에서 들은 값을 그대로 기억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 복이가 말을 했구나. 덕칠은 복이를 내려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복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았지만 덕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보기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보가, 너는 아버지처럼 바보로 살면 안 된다. 똑똑하게 자라서 떳떳하게 살아야 해. 보기는 덕칠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총명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가 무 5개의 단량이라고 했어요. 보기는 장터에서 들은 물건 값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칠에게 일을 시키며 하는 말들도 보기는 정확히 기억했지요. 아버지, 김 영감님이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했어요. 덕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가물가물한 일들을 보기가 또박또박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보기가 정말 똑똑하구나. 덕칠은 보기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기의 총명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아. 한번 들은 건 절대 잊지 않는다니까. 어느 날 덕칠은 동네 서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훈장이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하늘천, 땅치, 거물현, 누를황. 덕칠은 보기를 업은 채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훈장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덕칠은 보기가 글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서당 앞에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보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늘천, 땅치, 거물현, 누를황. 덕칠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을 떨어뜨렸습니다. 한번 들은 것을 그대로 외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니? 보기는 또박또박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천, 땅치, 거물현, 누를황. 집우, 넓을 주, 누를황. 덕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기는 훈장이 가르치던 천자문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보기가 잠든 뒤 덕칠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보가, 너는 크게 될 아이야. 아버지가 내가 똑똑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덕칠은 보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칠은 서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기가 훈장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보기는 등에 엎여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들은 것을 모두 외웠습니다. 덕칠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기가 5살이 되던 해봄, 덕칠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덕칠은 보기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보기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서당 앞에 도착하자 덕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님, 계십니까? 훈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덕칠은 보기를 앞으로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제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훈장은 덕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무슨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겠나? 학비를 낼 형편이 되는가? 덕칠은 훈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덕칠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습니다. 글도 모르고 셈도 약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다릅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들은 걸 다 외우고 사람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덕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보기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너는 몇 살이냐? 5살입니다. 글자를 아느냐? 보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늘천, 땅치, 거물현, 누를황. 집우, 넓을 주. 보기는 천자문을 줄줄이 외워나갔습니다. 훈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걸 배웠느냐? 덕칠이 대답했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가다 훈장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들었을 뿐입니다. 훈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듣고 이렇게 외우다니 이건 범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덕칠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학비는 걱정 말게. 내가 무료로 가르치겠네. 덕칠은 기쁨에 겨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보기도 훈장님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기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는 마을 양반집 자제들이 모여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보기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애가 바보, 덕칠이 아들이래. 머슴 자식 주제에 서당에 오다니. 서당에서 보기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훈장이 한 번 가르치면 보기는 그 자리에서 모두 외웠습니다. 오늘은 천자문을 배우겠다. 하늘 천, 땅 지. 훈장이 글자를 가르치자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자, 이제 방금 배운 것을 외워보거라. 아이들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보기야, 내가 언제 이걸 다 외웠느냐. 방금 배운 걸 외웠습니다. 단 한 번 듣고 그것을 완벽히 기억하다니 이런 신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보기는 천자문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직 절반도 못 배웠는데 말이지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보기야, 이제 사서삼경을 배워보자꾸나. 하지만 보기의 뛰어남은 다른 아이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특히 박진사 댁외동아들 상욱이 그러했습니다. 상욱은 보기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실력은 한참 뒤처졌습니다. 상욱은 이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머슴의 자식 주제에 감히 나보다 잘하다니. 상욱은 보기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욱이 보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보기. 내가 아무리 글을 잘해도 소용없어. 너는 머슴의 자식이잖아. 보기는 아무 말 없이 상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 주인이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은 바뀌지 않아. 보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모르시고 누구보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상욱은 비웃었습니다. 바보를 자랑스러워하다니 너도 바보구나. 다른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보기는 덕칠에게 그날 배운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논어를 배웠어요. 덕칠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기쁨에 겨워 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보기가 정말 훌륭하구나. 보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마음의 상처를 달랬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함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보기가 7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수령이 부임해 와서 마을 아이들의 글 실력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동을 뽑아 관하로 보내라. 훈장은 고민할 것도 없이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보기야, 내가 우리 서당을 대표해서 가거라.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해진 날 보기는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 마당에는 여러 서당에서 온 아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모두 부잣집 자식들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보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좀 봐. 저 아이, 옷차림 좀 봐. 시골, 촌놈인가 봐. 보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 수령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의 실력을 보겠다. 내가 시를 한 수 읊을 테니 받아 적어라. 수령이 시를 읊었습니다. 아이들은 황급히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의 말이 너무 빨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대로 받아 적지 못했지요.
더듬거리며 글자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보기는 침착하게 시를 들으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손놀림은 느리지 않았고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수령이 답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틀린 글자가 많았고 글씨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기의 답안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쓴 것이냐? 수령이 물었습니다. 소인이 썼습니다. 보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은 보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옷차림을 보니 부잣집 자식은 아닌 것 같구나. 예, 소인의 아버지는 품팔이로 살아갑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글씨가 이토록 바르고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구나. 수령은 보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보기라고 합니다. 보기야,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시를 완벽하게 받아 적은 것은 너 혼자뿐이다. 수령은 보기에게 상으로 책과 붓, 먹을 하사했습니다. 보기는 깊이 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보기가 집으로 돌아오자 덕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가, 내가 수령님께 칭찬을 받았다니 아버지는 정말 기쁘구나. 덕칠은 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보기는 수령님께 받은 책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덕칠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보기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욱의 질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욱도 그날 시험에 참가했지만 절반도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수령님께 꾸중만 들었지요. 반면 보기는 칭찬과 상까지 받았습니다. 상욱은 이것이 분했습니다. 고작 머슴의 자식 주제에 나보다 잘나다니. 상욱은 보기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9살이 되던 해 덕칠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상인이 덕칠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 고을의 물건을 팔 사람이 필요하네. 자네가 정직하다는 소문을 들었어. 해보지 않겠나? 덕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품삯보다 나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덕칠은 상인의 물건을 받아 마을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덕칠은 셈이 약했습니다. 장부를 쓰는 것도 서툴렀지요. 어느 날 저녁 덕칠이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보기가 물었습니다. 보가, 아버지가 장사를 하려니 어렵구나.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보기는 아버지의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했고 셈도 틀린 곳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기는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루 동안 판 물건과 받은 돈을 깔끔하게 정리했지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건 이름, 개수, 누구에게 팔았는지 적으시면 돼요. 덕칠은 감탄했습니다. 보가, 고맙구나.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큰일 날 뻔했어. 그날부터 보기는 저녁마다 아버지의 장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보기의 도움으로 덕칠의 장사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덕칠, 자네 장부가 아주 깔끔하네. 잘하고 있어. 보기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귀한 차림의 나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나인은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사는 급히 사랑채로 나인을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나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궐에서 왔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왕자를 찾고 있습니다.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라니요. 나인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왕자께서는 이런 옥비녀 한 쌍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런 물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인이 꺼낸 옥비녀는 보기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박진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덕칠이 맡긴 옥비녀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박진사의 괴짝 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보기가 왕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덕칠이도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박진사 자신도 왕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자신이 옥비녀를 내놓지 않고 숨긴다면 어떨까? 그러면 보기는 평생 모르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비녀는 박진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옥비녀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 물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물건을 보시게 되면 꼭 알려주십시오. 왕자를 찾는 것은 대비마마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인을 배웅했습니다. 나인이 떠난 후 박진사는 급히 괴짝을 열어 옥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나인이 보여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박진사는 옥비녀를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심과 욕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심이 이겼습니다. 박진사는 옥비녀를 더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박진사의 아들 상욱이 우연히 아버지와 나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상욱은 사랑채 뒤편에 숨어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기가 왕자일지도 모른다는 것, 아버지가 옥비녀를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상욱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보기가 왕자라니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상욱은 보기를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만약 보기가 왕자로 밝혀진다면 보기는 하늘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상욱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욱은 보기를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마침내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 댁에서 귀한 은그릇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사 마님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나, 은그릇이 없어졌어요. 도둑이 든 게 분명해요. 박진사는 급히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은그릇을 가져갔느냐?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욱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제 저녁 덕칠이 사랑채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습니다. 수상해 보였어요. 박진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덕칠을 불러오너라. 잠시 후 덕칠이 왔습니다. 덕칠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너 어제 저녁 사랑채에 갔었느냐? 덕칠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상욱 도련님이 똑똑히 봤다고 하지 않느냐? 덕칠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아니옵니다. 저는 어제 밤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덕칠의 움막을 뒤져라. 은그릇을 찾아내라. 하인들이 덕칠의 허름한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기는 그때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기가 물었습니다. 하인들이 움막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은그릇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덕칠이 숨겨둔 게 분명합니다. 덕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은그릇이 덕칠의 집에서 나왔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덕칠이가 도둑질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주인댁 물건을 훔칠 수가 있나. 보기는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으세요. 보기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 은그릇이 나왔다.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모함하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장욱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가 도둑인 걸 인정해라. 보기는 상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욱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기는 직감했습니다. 상욱 도련님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덕칠, 너는 1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도둑질을 하다니 너를 관아에 넘기겠다. 덕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아니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관아에 구하라. 덕칠을 끌고 가라. 그때 보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보기는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아버지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박진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보기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모함한 것이라면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욱이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흘을 주십시오. 어차피 저 애가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덕칠의 죄가 더 확실해지겠지요.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증거를 찾지 못하면 덕칠은 관아로 넘긴다. 보기는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날 밤 보기는 덕칠과 함께 움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칠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보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보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은그릇을 움막에 숨겼을까? 상욱 도련님이 분명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보기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보기는 박진사 댁으로 갔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이상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기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조사했습니다. 움막 주변의 발자국을 살펴보고 은그릇이 놓여 있던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보기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그릇이 있던 이불 옆에 작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천이었습니다. 이런 비단은 가난한 덕칠의 집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보기는 천 조각을 주워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이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보기는 이 문양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올렸습니다. 상욱 도련님의 옷에서 본 문양이었습니다. 보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천 조각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보기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상욱 도련님의 행적을 물어보았습니다. 한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께서 밤늦게 밖으로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시즌쯤 후에 돌아오셨지요. 보기는 눈이 빛났습니다. 그 시간이면 은그릇을 움막에 갖다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기는 더 조사했습니다. 상욱의 방 주변을 살피고 하인들에게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보기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움막으로 가는 길에 떨어진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상욱 도련님의 신발 크기와 같았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박진사 댁에서 시작되어 움막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기는 확신했습니다. 상욱 도련님이 범인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보기는 박진사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박진사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를 찾았느냐? 보기는 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움막에서 발견한 비단 조각입니다. 상욱 도령님의 옷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상욱은 비웃었습니다. 그까짓 천 조각 하나가 무슨 증거냐? 보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욱 도령님께서 밤늦게 외출하셨습니다. 늙은 하인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움막으로 가는 길에 도령님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상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연일 뿐이야. 나는 그날 밤 산책을 했을 뿐이다.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밤중에 움막 쪽으로 산책을 가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박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보기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상욱아, 정말 내가 그런 것이냐? 상욱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보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의 옷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천 조각과 같은 옷이 있을 겁니다. 박진사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도련님의 옷을 가져와라. 잠시 후 하인이 상욱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보기가 천 조각을 옷에 대어 보았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옷자락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 부분에 천 조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욱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상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보기가 미웠어요. 보기가 저보다 똑똑하고 사람들이 보기를 칭찬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보기와 그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박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덕칠은 보기 덕분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기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진실을 밝혀내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야. 박진사는 덕칠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네, 덕칠. 내 아들이 잘못했네. 덕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도령님께서 뉘우치셨으니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욱의 마음속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보기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상욱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보기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이지요. 세월은 흘러 보기는 16살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학식을 갖춘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훈장님이 말했습니다. 보기야, 이제 너는 과거에 응시할 때가 되었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거에 응시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한양까지 가는 길도 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기가 이 이야기를 꺼내자 덕칠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보가, 그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아버지가 돈은 마련할게. 덕칠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보기가 장부를 정리해주고 장사를 도운 덕분에 제법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보기는 덕칠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었지요. 보기야, 꼭 합격해서 돌아오너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다오. 보기는 사람들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칠과 보기는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사람도 많고 집도 많았습니다.
보기는 처음 보는 큰 도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버지, 한양은 정말 크네요. 덕칠도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보가. 여기서 내가 급제하면 정말 좋겠구나. 덕칠과 보기는 한양의 한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시험장에는 수많은 유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보기만 소박한 옷차림이었지요. 유생들이 보기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기 좀 봐. 저 사람 옷차림 좀 봐. 시골에서 온 건가? 그 중에서도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보기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한양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수재였지요. 시골 출신 주제에 감히 과거에 응시하다니. 그리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군. 보기는 아무 말 없이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나오자 유생들은 붓을 들었습니다. 보기도 침착하게 문제를 읽고 답을 써 내려갔지요. 시험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유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민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답안을 작성했지요. 하지만 보기는 막힘없이 글을 썼습니다. 훈장님께 배운 것, 혼자 공부한 것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보기는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덕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가, 어땠니? 잘 본 것 같아요, 아버지. 덕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기와 덕칠은 긴장된 마음으로 방을 보러 갔습니다. 방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는 천천히 이름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지요. 아버지, 제 이름이 있어요. 정말이냐? 덕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의 말이지요. 보가, 내가 해냈구나. 덕칠은 보기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보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가 관아에 가자 한 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기, 너의 출생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제 출생이요. 보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덕칠도 당황한 표정으로 보기 옆에 섰지요. 내가 덕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만약 내가 정체를 속이고 과거에 응시했다면 이는 중대한 죄가 된다. 보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덕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덕칠이 산에서 주워 키운 아이였지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출생을 증명하지 못하면 급제는 무효가 될 것이다. 사실 이 제보는 보기를 시기한 다른 유생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으로 급제하자 일부 유생들이 분해하며 보기의 출신을 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가 덕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관아에 고발했지요. 보기와 덕칠은 무거운 마음으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출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덕칠은 괴로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보기는 덕칠을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왜 산에 버려진 걸까? 그날 밤 보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궁금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지요. 다음 날 아침 보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 출생을 알아봐야 하겠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쌓여있던 보자기야. 그리고 이것도. 덕칠은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목에 걸려있던 거야. 아주 귀한 옷 같았지만 아버지는 팔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
보기는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운 빛깔의 옥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보기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윤, 이게 성인가요? 덕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버지는 몰랐지만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보기는 옥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는 관아로 가서 옛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과거 급제자였기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지요. 보기는 며칠 동안 기록을 뒤졌습니다. 자신이 발견된 시기, 그 무렵의 사건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기는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윤대감 영모 사건. 자신이 발견되기 바로 며칠 전 윤대감이라는 관리가 영모죄로 처형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정몰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적혀 있었지요. 보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대감, 옥의 윤자. 혹시 자신이 그 집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보기는 더 조사했습니다. 윤대감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지요. 한양의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허물어진 저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덕칠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의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허물어진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윤대감의 집이었던 곳입니다. 보기와 덕칠은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보기가 마당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돌아보니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기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혹시... 보기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는 보기라고 합니다. 이곳이 윤대감의 집이었다고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보기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가슴에 품고 있던 옥패를 보는 순간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옥패는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도련님이요. 저는 윤대감 댁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이 옥패는 윤씨 가문의 가보입니다. 도련님만 가지실 수 있는 것이지요. 보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윤대감 집안의 자식이라니. 어르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보기와 덕칠을 무너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이신 윤대감님은 청렴결백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당시 권세가 높던 간신 윤 판서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윤대감님께서 이를 탄핵하셨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판서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윤대감님께 영모의 누명을 씌웠지요. 거짓 증거를 만들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윤대감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차명을 당하셨습니다. 집안은 정몰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도련님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도련님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속 바위 틈에 도련님을 숨겨두고 제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추적이 심해 제가 다시 가기까지 시간이 걸렸지요. 그 사이에 도련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칠이 나섰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운명이었던 모양입니다. 노인은 덕칠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도련님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칠은 황급히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보기는 제 아들입니다. 보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부모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럼 윤 판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높은 벼슬에 있습니다. 권세가 대단하지요. 보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상소를 올리십시오. 도련님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하십시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가, 내 진짜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보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덕칠은 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보기는 덕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다음 날 보기는 상소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윤대감의 누명을 벗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한양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윤대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윤 판서는 보기를 제거하려 했죠. 어느 날 덕칠이 여관 앞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몇 명의 사내들이 덕칠을 둘러쌌습니다. 내가 덕칠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가자. 사내들은 덕칠을 끌고 어두운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윤 판서의 신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칠, 내 아들 보기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대감의 누명을 벗기려 한다지.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무슨 소용이냐? 중요한 건 내 아들의 안전이지. 신복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보기가 계속 이 일을 추진한다면 너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덕칠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지요. 위협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보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신복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내들이 덕칠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보기는 덕칠을 구하기 위해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겁도 없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지키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라. 장욱이었습니다. 장욱은 마침 그 골목을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보기를 질투하고 있었고 보기의 아버지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려 했죠. 하지만 보기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달려갔습니다. 감히 백주대낮에 사람을 협박하다니 너희가 누구냐? 장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장욱의 집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 마라. 너희가 윤 판서의 앞잡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장욱의 말에 사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덕칠은 상욱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상욱은 덕칠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보기는 상욱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상욱이 아버지를 구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상욱 도령님, 감사합니다. 상욱은 보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기야, 나는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일 내가 내 여관으로 찾아가겠다. 상욱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보기는 상욱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상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상욱이 보기의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보기가 여관에서 상소를 쓰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상욱이다. 보기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상욱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욱은 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예, 들어오십시오. 상욱은 방에 들어와 보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보기야,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